6번 질문은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성가족부 고시고요.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고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별 결정 고시에 대한 법적 성격은 일단 고시는요.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시는 고시에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고시는 고시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이 생기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제소기간은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그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이제 제소기간의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안날이 아니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은 당연히 제소기간이 없으니까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도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기억 먼저 보시면 위 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인 GD 커뮤니케이션의 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구한 부적법한 소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 고시가 있은 이후에 이제 GD 커뮤니케이션이 원고가 이제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청소년 유해 물질을 집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자신의 목록에 이게 이제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갑의 경우에는 GD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무효 확인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지만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고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의무사항과 벌칙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는 특정인에게 발령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이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제 고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 통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국민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통지가 없더라도 고시 효력 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지금 그 통지를 결한 처분은 무효사유다. 고시는 이러한 경우는 통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만약 커뮤니케이션 원고 측이 이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4년 9월 29일이 이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고시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고시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산일이 되느냐? 청소년 유해 물체물 결정 교시의 그 고시 자체의 효력 발생일에 이제 제소기간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판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가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보시면요. 청소년 유해 물체물에 대한 결정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데 그 자체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 판례 보시면 이 고시 처분은 당해 소유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죠. 앞서도 여러 번 배웠지만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의무 대역 등의 금지 의무 등의 각종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7번 행정심판 청구기한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배웠는데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실 송달일로부터 90일, 재결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고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겁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별 지정 고시에서 배웠던 것처럼 고시는 고시의 별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고시가 이루어진 때 고시의 효력 발생일에 이제
교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소기간도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제 기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송달일이라는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처분이 위법함을 안날이 아니다라는 거 제소기간에 관한 부분에서 배웠고요. 그다음 고시나 공고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에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에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어려워진 경우 어려워 관보에 공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제 고시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공고하기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그 고시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니까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관한 겁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그에 대한 처분 기간인데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행정심판법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이제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처분을 한다거나 거부 처분, 어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했을 때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으니까 당연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거나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인 입장에는 사실은 이게 알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이 제3자의 경우에는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아예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요, 판례를 보시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번 지문을 보시면요,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처분에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에 적용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소위 변경과 제소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변경을 할 때 법원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소위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소기간은 애초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즉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제소기간은 애초에 당사자 소송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때 이후로 계산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처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소기간이 지난 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 변경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애초에 처음 제소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논리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충병 편입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입니다. 자,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단 처분이나 형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이나 또는 형용병 입영 통지 처분이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각각의 처분으로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에 대한 산정일 때 청구 지지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신청시를 기준으로 각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러한 처분들을 취소하는 청구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을 할 때 그 제소기간을 평가를 할 때는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처분들이 각각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처분이 별개의 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처분이 제소기간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처분이 이제 제소기간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처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B 처분이 제소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이건 다투지 못하는 거죠. 각하되는 처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각각만 다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 보충병 편입 처분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이던 중에
보충력 편입 처분을 취소당한 이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단 처분 및 그다음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 편입 처분이 순차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자 원구가 이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 이 A 처분에 대한 취소, 이렇게 A, B, C 처분이 있는데요. A, C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다음 복무 중단 처분이죠. 자, 이것에 대한 처분 취소 및 그 다음에 C에 대한 처분 취소를 추가대로 이제 순서대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된 부분의 제소 기간은 청구 취지의 추가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정리를 하면 자, A, B, C가 행정 처분이 순차대로 이루어졌고 당사자가 이걸 먼저 취소 소송 제기했다가 그 다음에 B와 C를 각각 처분사유에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소기간은 각각의 기간, 그러니까 추가한 시점과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제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소기간인데요. 자, 국세 부과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행정청이 국세청이 재조사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이제 재처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50만 원에 이제 해당하는 과세 조세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의 신청을 했고 행정청이 재조사 해보겠다 다시 한번, 그리고 난 뒤에 사실관계나 뭐 여러 가지를 다시 조사한 이후에 이제 재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 재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때 다투려고 하려면 이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사실상 재조사라는 기간 자체, 이의 신청하고 재조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소기간에 이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 재처분한 시점, 요때부터 이제 권리관계, 의무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아서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재조사 결정 이후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만약에 재조사를 결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제 제소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판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재조사 결정 자체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서 다시 이제 과세를 다시 세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장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처분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소적 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 입장에서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기로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를 기준으로 후속 처분의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에 관한 전심 절차를 이제 모두 법률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소법 제18조에서는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기울을 하고 있는데요.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를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법률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류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때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어요. 재결을 신청했지만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처분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법령 규정에 의해서 재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죠. 즉, 재결을 신청했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나 재결기관이 60일이 지나도록 하지 않거나 다른 어떤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행정심판 자체를 아예 제기하지 않고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동종 사건에 대해서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었을 때 같은 사건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동일한 종류인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개통실비다 뭐 이런 경우에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재결을 했을 때는 그 다음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고 제소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변경 처분에 대한 소송을 이미 제기했으면 굳이 그 전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안 하고도 이제 취소소송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이제 행정심판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알렸을 때죠. 실제로는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알렸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또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각각 매칭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자 전심 전차로서 교원 소청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갑이 이제 국립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감복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징계 처분 취소 요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였는데요. 과연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필요자 전심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갑은 징계처분에 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교원 소청심사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자, 우리 법원은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준용이 안 된다면 헌법에 반하지만 사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면 합헌이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사법 절차가 준용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면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심사 절차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위헌이다라는 취지는 판례에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요,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는 것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죠.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미음이 이제 행정법적 쟁점에 해당하는데요. 자, 디귿은 보시면 행정심판 인용 재결했을 때는 재결로 취소된 일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원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요, 만약 갑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해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제 감봉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으니까 그 2개월 이제 1개월이 줄어든 것 자체는 이제 당사자에게 유리한 처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당사자는 이 2개월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일부 인용에 대한 것으로서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치유 부분인데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충족했는지를 평가할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를 이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흥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리을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심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를 거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에는 교원소청심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 기억이랑 약간 상충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셨더라도 이 두 가지를 읽으면서 이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었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 절차지만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심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필요적 전심 절차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부분에는 필요적 전심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내용을 한번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했는데요. 자, 서로 관련되는 청구를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심판해서 심리, 중복, 모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그 다음에 이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서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으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 부작위 위법, 당사자, 기관,
민중에도 함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심리하는 겁니다. 병합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적용설이 다수절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병합이 되기 위한 요건을 보시면 병합될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병합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취소소송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보셨던 내용이죠. 자, 이송의 요건입니다.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어야지 당연히 이송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송의 상당성이 있고 그 다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의 요건이죠. 병합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처분 등과 법률상 사실상 공통이 되거나 공통 또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의 유무가 성결 문제로 되는 등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예,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 회복 청구가 병합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병합 요건으로서 별개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의 처분 등과 사실상 공통되거나 또는 이제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성결 문제가 되는 등 관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판례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디귿이랑 디귿도 맞는 지문입니다. 보시면요.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해야 됩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당해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돼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서 각하되면 관련 청구 소송도 흥결되어서 각하됩니다. 자, 이게 요건이니까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내용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에서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준용되지 않는다고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